예, 오늘 그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까지 저희들이 윤리 교육을 하는 내용에서 상당히 추가되고 보완이 됐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첫 번째 오늘 자리가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연구윤리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특히 이게 연구윤리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모아서 연구부정행위라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우리 연구회에서 지난 2012년부터 연구윤리 평가를 점검을 해왔는데, 그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연구윤리 또는 부정행위에서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용과 출처 표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들어서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등장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이해충돌 관계, 그리고 이 부실학회, 부실학술단체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게재하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설명이 다 되고 나면 우리가 연구자 또는 조직 차원에서 연구윤리를 어떻게 점검하면 좋은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 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 개요입니다. 우선 연구윤리 개념 이렇게 했습니다만, 뭐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하고 윤리하고 이렇게 합쳐진 단어가 되겠는데, 연구자가 지켜야 될 윤리다.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나 행동 양식, 이걸 이제 연구윤리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중요한 게 이 범위가 요즘 와서 점차 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연구윤리라고 하면 제일 이제 좁은 범위에서 연구 보고서 작성할 때 지켜야 될 윤리, 이렇게 생각해서 대체로 이제 표절,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정도로 강조되어 왔었는데, 이게 이제 확대가 돼서 이 협의의 연구 보고서 또는 논문을 작성할 때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추가해서 연구 과제를 제안하거나 또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하는 데까지 지켜야 될 윤리들이 확장이 되었고, 특히 이번 법에서는 이 광의의 연구윤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연구윤리에 더해서 다시 연구비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윤리, 연구 성과를 소유할 때 지켜야 될 윤리, 또 연구 보안이라든지 그 외에도 연구와 관련해서 지켜야 할 윤리들을 이 범위를 확장했다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하나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요거는 조금 시간이 된 겁니다만 2019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논문과 관련해서 위조, 변조, 표절, 그리고 중복게재, 부적절한 저자 표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연구윤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걸 위반하면 연구부정행위다 이렇게 봤는데, 연구 수행 과정에서도 데이터 위변조라든지 부실한 연구 기록, 특히 이제 과학기술 이공계 쪽에서는 이 연구 노트 관리하는 거, 연구 기록, 이게 굉장히 또 요즘은 중요하게 이렇게 연구윤리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연구실 문화라든지 공적인 연구의 사용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그리고 특허 출연, 이런 데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 확장된 개념과 관련해서 뭐 과기 쪽이 주로 일어난 일이겠습니다만은 학생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심찮게 언론 보도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부실 학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확정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연구개발 관련된 법규를 좀 봐야겠는데요. 우선 지금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연구개발 혁신법. 이게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이거는 연구개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이걸 포괄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내용은 과학기술정통통신부에서 이걸 제정했기 때문에 주로 과학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도 이 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연구 노트라든지 이런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관계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대상은 우리도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과기하고 우리 쪽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그 범위에서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전체를 포괄해서 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외에도 연구 개발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성과, 소유 이런 부분, 보안, 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에서 신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법에서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시행령에서는 그 기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해서 불이익하는 조치, 이런 것도 부정행위로 본다. 그리고 연구개발로 사용의 건전성 해치는 행위, 또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연구윤리,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이 연구윤리, 이런 것들까지도 다 부정행위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여기서 규정하는 것이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술진흥법인데, 학술진흥법도 우리가 다 이 포괄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제정을 했고 2021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하죠. 그리고 이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연구기관, 그 다음에 학회, 학술단체, 이런 것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 부정행위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그 다음에는 그 밖에 기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앞에서 본 거는 상당히 이제 넓어졌다는 것이죠. 이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이 앞에 본 그 학술진흥법의 하위 어떤 그 지침으로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것을 2018년에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이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굉장히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보자 권리 보호라든지 검증의 원칙, 절차,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라든지 그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까지 이 일련의 사항들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원래 연구회에서도 연구윤리 규정을 이제 새로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 규칙도 완전 전면 개정, 거의 뭐 제정에 가깝다시피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제정을 했는데요. 정책연구 업무 편람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대상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위탁, 수탁 연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연구윤리에 대한 최상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요 내용이 이제 연구자가 해야 될 거, 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발주하는 기관, 그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윤리의 유형, 연구 부정행위 유형은 앞에서 본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특징은 각각의 주체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또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자는 정부 수탁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결과를 제출할 때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유사도 검사 결과서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개 법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든 인문사회계든 정부 정책의 수탁연구든 간에 모든 연구에 대해서 지금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올해 2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고, 잘 아시다시피 윤리하고 법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윤리는 위반하면은 비난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법은 위반하면은 강제성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두 개의 법에서도 위반했을 때 어떻게 그걸 결정하고 판정을 하고 판정이 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용역 발주한 거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연구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도 연구를 일정 기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규가.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달라졌다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연구윤리 실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가지고 교육부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2020년도에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보면 최근 5년간 의혹 추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91건이었죠. 그 다음에 유형별로 보면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조가 20건, 작년 같은 경우에 변조 17건, 표절이 47건, 부당한 저자표시, 이게 월등히 많죠. 299건, 부당한 중복게재 34건, 조사방해 2건,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299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당한 저자표시. 작년에 신문에서 만나고 언론에서 다뤄졌던 그런 미성년자들이 저자에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전국 대학교 그리고 우리 국책연구원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연구부정의 유형별 의혹 보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가 월등히 많고요. 작년 2020년도 기준입니다. 판정을 어떻게 했냐 하는 건데 대부분 보면 한 절반 이상 이렇게 부정행위로 이렇게 판정이 됐죠. 보면 다만 이제 부당한 저자표시 같은 경우에는 299건의 의혹이 있었습니다만은 58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 이런 판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구부정행위 조치 결과 보면 이제 판정하고 나서 이건 법 시행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법에서 이거보다 훨씬 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주의 경고가 이제 대부분이고 견책이 11건, 감봉이 있고 정직 1건이 있고 해임이 1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승진 불이익이나 연구비 회수, 보수 반영, 논문 철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우리 연구보고서와 달리 이 논문 철회가 그 이후에 다른 것들하고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논문 철회되면 승진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 식이죠. 개요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두 번째 장은 이제 연구 부정행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부정행위 범위가 관련 법규 및 새로운 이슈 등에 따라서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고요. 유형은 오늘은 주로 우리 연구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조인데요. 연구 부정행위 이렇게 하면 보고서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얘기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이제 부정행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위조, 변조, 표절 이 세 가지입니다. 위조, 변조, 표절. 우리는 지금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까지 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부당한 저자 표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소위 말하는 학문 선진국에서는 부당한 저자 표시가 크게 문제되는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게 특성이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는 위조, 변조, 표절인데 위조는 여러 가지 썼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개념은 연구를 할 때 하지 않았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경우 이거는 위조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것은 없는 자료를 있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실험을 했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이렇게 썼는데 결국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되면 위조다. 굉장히 이거 엄중한 거죠. 그래서 연구 부정행위 중에 가장 엄중한 것 이렇게 하면 위조가 되겠습니다. 변조는 우리가 어떤 설문조사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내 연구 목적이 맞도록 삭제하거나 변형하거나 추가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해서 본래의 연구 팩트하고 다르게 이렇게 활용한 경우 위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돌려보니까 내가 의도하던 것하고 다르게 나왔을 때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하면 몇 개를 빼버리거나 이렇게 변형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인데 위조에 못지않게 변조도 중요한 연구 부정행위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표절입니다. 표절해서 한자로도 쓰고 영어로도 제시했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표절은 뭐냐? 이게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한자로 쓸 때 표자도 남의 걸 훔친다는 뜻이고 절자도 훔친다는 뜻입니다. 뭘 훔치느냐 하면은 남의 아이디어나 남의 연구자료, 남의 글 이것을 훔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표절이고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연구자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이렇게 정의했는데 결국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갖다 쓰는 거 이렇게 하면은 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부정행위 얘기할 때 가장 이제 흔히 일어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표절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간단한 거죠. 위조, 변조가 간단한 건데 표절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알아야 될 부분이 많고 우리가 이제 연구윤리 점검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연구자한테 소명하라 그러면 대부분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표절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긴 알았는데 바빠서 실수를 했다. 자세하게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독자들이 봤을 때는 그 두 가지가 소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표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절은 법이나 지금 앞에서 본 그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데서는 이 첫 번째 해당되는 앞에 지금 제가 읽었던 이 정의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뭐가 표절이 되는지 이걸 연구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연구기관에 계시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외부 연구윤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어떤 경우에 표절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표절의 의혹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5가지를 저희들이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표절이 됩니다. 첫 번째, 단순 출처 미표시입니다. 남의 글이나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면서 출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전형적인 표절이죠. 이 부분만 이제 우리가 표절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두 번째, 이 경우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표절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구윤리 점검해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아닌 경우, 특히 그 제3의 언어로 러시아어라든지 뭐 이런데 나온 것들을 번역해서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쓰더라도 그 번역한 원전, 이거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2차문헌 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문이 있고 번역본이 있을 때, 또는 1차문헌이 있고 2차문헌이 있을 때, 내가 본 것을 표시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둘 다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둘 다 표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본 것, 내가 번역본을 봤으면 번역본을 표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을 보고 내가 인용을 해왔는데 출처 표기는 원문을 표시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그걸 2차 번역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안 했다 해서 2차 번역본의 출처를 미표시한 게 되죠. 이런 경우를 2차문헌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원문을 많이 받고 해외 선진 그런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내가 리뷰를 했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윤리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라 해서 출처 표시는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져온 남의 것 전체에 대해서 출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에만 하는 겁니다. 일부에만. 2페이지를 가져왔는데 1페이지만 표시한다든지, 문장을 3개를 가져왔는데 하나에만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출처 표시 위반, 연구윤리 표절이 됩니다. 5번째가 이제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지만 말 바꿔서 이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졌은 경우, 이거를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 위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도는 단순 출처 표시가 제일 많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5번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서를 동시에 뭐 여러 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처 표시를 하기는 하는데 포괄적, 개괄적으로만 하는 경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고서를 쓸 때, 어떤 그 소개하는 부분이나 선행 연구나 연구 방법론이나 서론 부분에서 내가 과거에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번에 새로 다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제목이나 뭐 어떤 해당되는 페이지 시작 부분이나 뭐 절이나 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 부분은 언제 것을 내가 참조해서 작성했다, 요약했다 이렇게 표시하고,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출처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것을 요번 연구의 목적에 맞게, 과거에 했던 것을 이번 연구의 목적에 맞게 말 바꿔 쓰기 하거나 요약해서 제시해야 되지, 그걸 컨트롤 V, 컨트롤 C, 그러니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거는 뭐를 참조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연구 보고서가 일종의 짜집기 하는 보고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연구했는 거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썼을 때는 이번 연구에 맞게 그거를 다시 리라이팅해서 요약해서 써야 되지,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서 참조했다고 표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연구윤리 표절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 뺐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양적, 질적 주종관계라고 해서 연구 보고서의 표절 출처 표시가 원칙대로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내게 주가 되지 않고 남에게 주가 됐을 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게 그러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기준에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 기준을 뺐습니다. 뺐는데 우리가 뭐 언론에서 보면 그런 게 많죠. 뭐 출처표기 다 돼 있고 이렇게 되지만 자기 게 없고 다 그냥 남의 것만 가져와 가지고 작성하면 그게 출처표가 100% 다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5가지의 경우가 해당되면 연구윤리에서 표절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이 표절에 해당되는 원칙 5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예외인데요.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는 이 일반 학술적인 논문 쓰던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보고서를 읽는 주된 독자도 다르고, 그리고 이 보고서의 분량이라든지 또 보고서를 우리가 쓰는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반 논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논문에서 요구하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논문이든 책이든 뭐 보고서든 다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원칙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인정해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10가지를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 보호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여기 지금 직접 인용이라는 게 나왔죠. 아시다시피 직접 인용은 타인의 글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떤 그 아주 구체적인 그런 법조항이라든지 어디 중요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인용할 때는 원칙이 반드시 인용 보호와 페이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걸 위반하면 논문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책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인용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인용 보호는 안 달아도 그거를 양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페이지는 밝혀야 됩니다. 직접 인용했을 때는. 두 번째, 선행연구의 소개, 방법 없는 기술, 외국 사례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말 바꿔 쓰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 뭐 말이 깁니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핵심 몸통 부분이 아니고 서론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시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해놨던 연구 결과, 또 동료가 과거에 했던 연구 결과에서 내 보고서에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시를 하고 내 연구에 맞게 그걸 요약하거나 재서술해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쓸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협동연구 보고서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동연구 우리 하면 총괄 보고서 있고 세부 보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 보고서를 쓸 때 그때는 세부 보고서 4권으로 되어 있으면은 1장은 1권을 요약한 것이고 2장은 2권을 요약한 것이고 이렇게 됐으면
그 장 시작할 때 이거는 1권을 참고하였음, 이거는 2권을 참고하였음 형식으로만 하고, 본문에서 각각에 대해서는 출처 표기를 기준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협동요 보고서 그렇고요. 네 번째, 연차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보고서 쓸 때 작년에 했던 게 있고 올해 할 게 있고 내년에 할 게 있을 때, 원래 작년까지 어떤 연구가 돼 왔다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거는 작년 보고서 몇 쪽 몇 페이지 어디 부분 이거 다 표시하지 않고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시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판례 법령 이런 게 인용할 때는 약식으로 판례 번호는 법조항만 표시하면 되고, 출처 표시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연도도 필요하고 저자도 필요하고 출판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판례 번호 법조항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표, 그림, 사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표, 그림, 사진을 출처 표시할 때는 반드시 양쪽에 표, 그림, 사진의 위나 밑에 표시를 하고, 그 표, 그림, 사진을 설명하는 본문에서도 같이 출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 보고서에서는 표, 그림, 사진에만 출처 표시를 하고 본문에서는 출처 표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표, 그림, 사진을 설명하는 것이 알 수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본문에서 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되는데요. 학위 논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 하라는 경우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학계에서 널리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가 출판이 된 거냐, 뭐가 출판이 안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사실은 학위 논문도 굉장히 이제 널리 이게 출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출처 표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은 50부면 50부 이렇게 찍어서 자기 학교 도서관에 있다 이런 전제를 깔기 때문에 외부 사람 자기가 그걸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잘 모른다 해서 이 부분에 예를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판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그렇습니다. ISBN 뭐 이런 출판 공식 표기 있잖아요. 그게 부여되어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하나의 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역 보고서,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본인의 이전 보고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용역 보고서 요약을 하거나 정책 제안할 때, 이럴 때 자기 것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이제 각각의 세부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써도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 페이퍼, 연설물, 비학술성 잡지, 워킹 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본인의 연구 보고서에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죠. 이 경우에는 이거는 연구 초고 어디서 가져왔고, 이거는 이슈 페이퍼 어디서 가져왔고, 이거는 연설물 어디서 가져왔다 표시하지 않고 그냥 사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앞에서 말한 것은 출판되지 않았다는 그런 전제에 의해서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슈 페이퍼가 공식 출판된 이슈 페이퍼다 하면 그건 당연히 출처를 표기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식 출판물이 아닌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적을 추가하지 않은 정책적 제안을 적재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 그렇죠. 정책적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보고서 쓸 때도 이건 정책적 제안 몇 페이지 가져왔다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나, 이건 참고로 제시한 것인데요. 이미 출간된 본인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국문으로 보고서를 쓰고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이제 학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 출판 규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문으로 된 보고서를 영문으로 출판하는 것을 허용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걸 읽는 주된 독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게 이제 그 이중계제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의 보고서를 썼으면 그거는 하나의 성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영문을 번역해가지고 두 건을 이제 인정받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영문으로 나온 것을 실적을 인정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표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부당한 저자 표시입니다. 이 부분도 뭐 앞에서 봤습니다만 작년에 거의 300건에 이르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문제가 많이 됐죠. 저자 표시의 정의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저자 표시를 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저자 표시를 해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잘 안 지켜지죠. 그러면 저자가 뭐냐 하는 건데요. 저자는 세 가지를 조건을 모두 갖춰야 저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여입니다. 기여. 두 번째가 책임이고 세 번째가 합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논문이나 책이나 연구보고서를 쓸 때 그 사람이 그 저술에 실질적으로 지적으로 기여했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실질적 지적 기여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여했냐 지적으로 기여했냐 하는 것을 따지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 연구보고서 같은 거 나올 때 연구 기획하거나 설계할 때만 참여하고 그 외에는 안 했다 했을 때 그걸 실질적 지적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는 데만 참여했고 다른 건 하지 않았다 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지적 기여했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구 기획 설계 이렇게 할 때 외부 전문가 또는 원내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참여했습니다. 했으면 지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보고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수집, 분석 이런 거 하는 것을 RA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여했죠. 그 연구에. 그렇지만 그것을 지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지적으로 기여했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연구 전체에 대해서 특히 연구 진실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저자, 이건 이제 저자 표시는 공저자일 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했다 하면 자기가 3분의 1 했는데 나머지 2분이 했는 거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연구윤리 문제가 있으면 나도 거기에 책임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처벌받고 똑같이 거기 책임지겠다. 이렇게 돼야 저자로서 자격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됐을 때 이 저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공저자 할 때는 시작할 때 이미 그걸 정하고 하죠. 우리 셋이 한 장씩 한 챕터씩 해서 책 하나 쓰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기획에 참여하고 여러 사람이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고 여러 사람이 보고서 집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협의로 해도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이 저자 결정 절차는 연구지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사업 심의기구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합의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기관 내에 연구사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자 결정을 하고 특히 다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또 출판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가 연구윤리 평가를 했는데 전체 보고서를 다 대상으로 하진 않았고 일부 한 전체 보고서의 한 15% 정도를 저희들이 랜덤 샘플링해서 평가를 했는데 2012년도에 첫 해에 나왔을 때 평가한 전체 보고서 중에 120건의 연구윤리 위반이 있었고요. 보고서별, 보고서당 1.6건의 연구윤리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2013년도에 많이 줄었고 14년도에도 줄고 15년이 되면 그러면 이게 1년, 2년, 3년 3번 평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많이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22건으로 떨어졌고 보고서별로 0.13건이 됐고요. 그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죠. 이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많은 보고서가 연구윤리 위반됐을 때는 내가 위반되는 게 크게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구윤리 위반 보고서 되면 상당히 그게 파급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엄중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하는 것이고요. 지난 4년간 위반 사례를 보면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표절밖에 없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4가지 유형 중에 표절밖에 없고요. 표절을 이제 5가지 유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순 출처 미표시,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나 자기의 과거의 것을 가져올 때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게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번역어 출처 미표시도 있고 2차 문헌 표절도 많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원전을 보지 않고 번역본을 봤으면서 원전을 봤다고 표시한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원전을 봤는지 번역본을 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번역본을 봤으면 번역본을 봤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보면 번역본은 번역되어 있는 글을 내가 가져왔을 때 그게 패턴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원전을 내가 보고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게 되면 10사람이 하면 10사람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번역본을 보면 10사람이 보면 10사람이 다 내용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을 봤냐 원전을 봤냐 이렇게 하면 바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봤으면 번역본을 봤다. 그래서 원전을 표시하고 나는 번역본에서 재인용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의할 필요가 있고, 출처 표시의 방법인데요. 출처 표시는 원칙적으로 문장 단위로 한다. 이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문장 단위. 문장 단위는 뭡니까? 우리 컴퓨터로 작성할 때 엔터 칠 단위입니다. 엔터. 그럼 굉장히 짧죠, 이게. 그래서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원칙은 이런데 문단 있잖아요. 문단. 쭉 이렇게 달아서 하나의 단락. 이거 단위로 출처 표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요. 출처 표시 방법은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보고서 내에서는 같은 출처 방식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게 3번째 나오죠. 종류별 달리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4번째, 우리가 출처 표시할 때 출처를 2군데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우선 출처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처 표시를 하고 그 출처 표시를 한 부분만 참고 문헌에다가 표시해야 되는데 본문에 출처 표시하지 않은 것을 참고 문헌에 표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본문에 출처 표시했는데 참고 문헌에 출처 표시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참고 문헌은 문헌 리스트는 이퀄이 성립해야 되고, 다만 출처 표시하는 방법, 본문에는 간략하게 하고 참고 문헌에는
전체를 다 빠짐없이 표시해야 된다 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데요. 요즘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저서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료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인터넷 자료를 할 때는 이건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보고서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해당 URL 및 접속 날짜를 표시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뭘 표시해야 되느냐? 인터넷 자료 작성할 때, 쓸 때 URL이라는 것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갔으면 그 3번 클릭했으면 3번 클릭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와 바로 연계되도록 표시하는 거. 그게 URL 표시죠. 그렇게 표시해야 되고 접속한 날짜를 표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터넷 자료는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처음에 올렸을 때 이랬다가 두 번째 수정하고 세 번째 수정하고 수시로 수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인쇄된 책자하고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접속 날짜를 표시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프로그램 사진을 인용한 경우 해당 부분 및 본문의 양쪽 다 출처 표시라는 게 원칙이다. 원본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 표시와 원본 수정 사실을 밝혀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자, 출처 표시 대상.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발표 자료 이런 것만 주로 주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나 웹사이트, SNS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각종 그 인구조사 자료라든지 설문자료라든지 이런 데이터, 이미지,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심지어는 방송물, 대중연설문, 구두자료까지 인터뷰나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이런 것까지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모든 남의 자료 또는 내가 발표한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 표시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죠.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출처 표시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비공개 자료입니다. 비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는 출처 표시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출처 표시는 안 해도 되는데 다만 나중에 그게 검증을 할 때, 확인이 필요할 때는 그 자료가 제시돼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용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쓸 때 이게 내 것인가 남의 것인가 이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다 이거죠. 그럼 남의 것을 가져왔으면 무조건 그걸 출처 표기를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하는 것이죠. 내 것을 가져왔을 때는 이게 과거에 있었던 것인가 이번에 처음 한 것인가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인용할 때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직접 인용이냐 간접 인용이냐 하는 것이죠. 직접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 부호와 페이지를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용 부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문장에서 할 때는 따옴표를 쓰는 것이고요. 단락을 가져왔을 때는 인덴테이션으로 해서 이 본문하고 인용된 부분하고를 구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한 줄 띄우고 양쪽 들여쓰기를 해서 책을 딱 펼치면은 이게 남의 걸 가져왔다 하는 게 바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고 반드시 페이지를 밝혀야 된다. 간접 인용할 때, 그 외에는 이제 다 간접 인용이죠. 간접 인용할 때에도 출처 표시를 밝혀야 되고, 페이지 밝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접 인용할 때, 예를 들면은 10페이지를 내가 가져와서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그럴 경우에 10페이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죠. 그럴 땐 페이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간접 인용은 이걸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또는 한 문단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페이지 출처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특정한 페이지를 내가 간접 인용할 때 그럴 때는 페이지를 밝혀주는 게 원칙입니다.
간접 인용할 때도. 그리고 인용 시 유의사항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용은 어떤 걸 하느냐,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왜 인용을 하고 왜 출처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연구윤리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인용 또는 출처 표시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 주장이 이게 타당성이 있다, 신뢰성이 있다 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하고 아무런 그냥 논거 없이 얘기하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어떤 공식적인 통계 자료 이런 거에 근거해서 내 주장을 전개를 해야 되지 그런 거 인용 출처 표시 없이 하면 예를 들면 한국에 지금 작년에 출산율이 0.9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자료에 근거해서 0.9라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아무런 그냥 출처 표시 없이 그 주장을 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숫자가 됐든 표그림 사진이 됐든 글이 됐든 출처 표시를 하고 인용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요. 권위가 있는 것을 인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 보고서에 보면 정말 이거를 권위를 인정할 수 있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신문을 인용하는 경우.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학술지 연구 보고서에서 쓸 때 그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용하는 내용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같은 얘기죠. 이 자기 주장하는 거하고 인용한 자료가 여러 개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문의 저자가 요 앞에 설명을 드렸죠. 세 번째. 네 번째. 연구 보고서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간접 인용한 경우 설명을 드렸고요. 연구 보고서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발생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출처의 누락, 정확하지 않은 인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처의 누락을 하면 그게 출처 미표시에 의한 표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왜 이걸 출처 표시 안 했냐,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수로 내가 출처 표시를 누락했다 이렇게 이제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소명 절차 장소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고서나 논문을 읽는 독자들한테 우리가 가서 소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처의 누락은 바로 표절로서 얘기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연구윤리 최근 이슈 이제 대해서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첫 번째가 부실학회 얘기입니다. 이 부실학회라는 것은 작년, 재작년 걸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됐고 우리 국책연구기관도 전수조사했습니다. 해서 제 기억으로는 7건인가 이렇게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부실학회라는 것은 관련 합격이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서 연구 논문의 발표나 게재가 허용되는 학회나 학술단체를 통칭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회 단체가 오믹스 들어보셨죠? 와셋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이게 작년 문제됐습니다. 부실학술 출판의 역량 이렇게 했는데 당연한 거죠. 연구자 본인의 명예 실추할 뿐만 아니라 연구 실적 평가의 불공정성 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이게 없는 건데 실적을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 우리 연구 성과 실적을 제출해가지고 채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문제가 이게 사실 심각한 거죠. 오픈 액세스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부실학회 분류 이렇게 했는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위조학술지, 약탈적 학술지 이렇게 썼는데요. 위조학술지는 유명 학술지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서 저자에게 혼동을 주는 학술지를 위조학술지라고 하고, 약탈적 학술지는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되는 학술지다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게 두 개는 뭐 서로 섞여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부실학회 이게 내가 여기에 참여하거나 논문을 발표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주의해야 되냐 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학회, 이거는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실학회는 논문 심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심사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사 없이 제출만 하면은 게재해준다. 그런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에도 유명 관광지에서 학회를 개설하거나 관광이나 유사한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권위 있는 학자들을 내세워서 선전하고 홍보하고, 특히 우리 이런 학회에 오라고 논문 제출하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메일 오면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신뢰성 측면에서도 이게 다양한 학문 분야를 다 취급하는 거죠. 다양한 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 학회에서. 행정학회 같으면 행정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학회에서 뭐 인문학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 일정을 자주 변경한다. 등록비 납부 시 학회 참여 증명서 발급하고 학술대회 논문 무조건 학술지 게재하는 이런 경우. 운영진 정보에서도 우리가 보통 학회 같으면 기관 이메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메일 같은 연락처 정보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연구자가 스스로 이걸 체크를 하고 이런데 발표하거나 참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이걸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는 건전 학술활동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키스티라고요. 과학기술 분야의 그 연구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학술지를 여기다가 이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되어 있는 학술지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가 잘 모르는 그런 학회에서 뭐 연락이 오면 앞에서 말한 그런 부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고 혹시나 여기에 건전학술활동 지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학회인지 이런 걸 참고하면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사적 이해관계라는 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됐죠. 이 사적 이해관계 또는 이해충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아마 전수조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사적 이해관계, 특히 이제 가족, 뭐 친인척 이런 분들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떤 기관에서 원칙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예외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기관도 있고, 반대로 원칙은 참여할 수 있다 하고 예외적으로 참여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지켜야 될 기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이게 사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구윤리에서 규정된 게 아직까지는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별 임직원 행동 강령,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경우 이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직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이거나 사촌 이내의 친족, 이런 경우가 직무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다는 거죠. 직무 관련이라는 게.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이런 경우,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 대표적인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들, 자녀를, 미성년 자녀를 내 연구에 참여시켜서 연구 실적을 발행하고 그것을 대학교 입학하는 데 사용했는 거. 그게 하나의 이제 뭐 시발이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구기관에서 연구할 때도 대표적인 게 자녀, 배우자, 가족, 친척. 친척은 법에서는 사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연, 지연, 종교, 직연, 이것까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구에 꼭 필요하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반드시 사적 이해관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또는 승인하고 난 다음에 연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국책연구와 연구자와 외부 과제 참여자 간 사적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상호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적 이해관계 외부 연구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른 연구자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연구 책임자가 우리 원내에 3사람, 원외에 3사람 이렇게 해서 7분이 연구를 했을 때 원외에 있는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걸 원내에 있는 다른 3사람은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이 연구하는 사람 간에 이 사람이 내하고 어떤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 공유가 되고 자율적으로 견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연구 기여도를 뭐 배분한다든지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나눈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자율적으로 그게 견제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게 공유가 돼야. 그게 공유 안 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자 또는 기관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기관의 사례인데요. P로 시작되는 기관의 연구윤리 자체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착수, 중간, 최종 이렇게 다 점검하고 관리하는 절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P연구기관에서는 착수할 때 모든 연구자들에서 연구윤리 서약서를 받고, 특히 외부 연구자들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고 맞춤원 연구윤리 교육을 하고 연구윤리 자율점검을 공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연구를 시작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부실하게 참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외부 필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유사도 검사를 하고 교육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이제 부실학회가 나왔죠.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난 후에 논문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간 단계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 부실학회 참여, 발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한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유사도 검사, 카피킬러 돌려서 얼마나 이게 다른 거하고 유사하냐 이런 걸 보는 것이고, 연구윤리 인적 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연구기관 내에서 우리 연구회에서 연구기관에 대해서 연구윤리 점검을 하듯이 자체적으로 점검팀을 구성해서 그걸 체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 질관리 TF. 이거는 주로 이제 기조실에서 출판 관계되는 쪽에서 TF를 구성해서 연구보고서 인쇄되기 전에 한 번 더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점검을 거쳐서 인쇄하기 전에 실무작 한번 보고 연구윤리 확약서, 이 부분 특히 외부 연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이런 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인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기관의 최종 단계 연구윤리 점검.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그걸 보면 연구진에서 이렇게 하고 기획실에서 하고 자체 점검단 구성해서 하고 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한다. 아까 인적 점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기관 내에 20명 정도의 연구윤리 조사원을 배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 영어 H로 시작되는 기관에서는 앞에하고 좀 달리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나누어서 연구 수행 및 연구윤리 점검, 최종 보고서 제출할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사항 수정 보완하는 거,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연구보고서 발간한다. 조금 절차는 다르지만 크게 보면은 3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건 비슷합니다. 부의기관, 여기도 보면은 1단계에서는 과제 책임자가 하고 여기서는 2단계에는 기획팀에서 하고 3단계에서는 인쇄하는 쪽에서 하네요. 이렇게 요거는 주체가 다르네요. 주체가. 요거는 앞에는 보면은 모든 연구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기관에서 하는 기관도 있고 여기는 주체가 이렇게 달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앞부분까지 이 사례를 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번거롭게 보이고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절차나 뭐 단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윤리에 대해서 중요한 단계별로 어쨌든 자체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연구 착수, 중간, 최종 이렇게 하든 아니면 연구 책임자, 뭐 연구자, 연구 책임자, 그 다음 기조실 이렇게 나눠서 하든 그 관계없이 적절한 기관에 맞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연구자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요즘 최근에 작년에 11건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외부 연구자가 문제가 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외부 연구자를 우리가 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분이 문제가 돼서 우리 연구 보고서가 연구윤리 위반 보고서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 보고서가 연구윤리 위반 보고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 책임자가 관리 책임을 다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참 어려운 이제 하나의 과제인데 외부 연구자들의 관리 이걸 굉장히 지금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4가지 정도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원고를 의뢰하거나 위탁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연구윤리 서약서를 접수를 첨부해서 같이 하라는 겁니다. 원고를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는 연구윤리 위반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하면은 이런 조치를 기관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꼭 포함해서 해라. 이게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게 지금 뭐 연구기관 평가 기준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기관의 연구윤리에서 지켜야 될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해라. 세 번째, 중간 최종 이렇게 할 때 유사도 검증하고 점검 체크를 해라. 특히 카피킬러 이건 필수입니다. 요즘은. 네 번째,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연구윤리 위반이 있으면 나중이라도 연구윤리 위반이 있으면은 연구비도 환불하고 뭐 연구기관에 따라서 조치를 받겠다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하면
이분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연구자는 더 골치 아픈 게요.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 문제돼 가지고 여기 썼다시피 뭐 일정 연구기관 참여 배제라든지 계약 해제라든지 뭐 연구비 환수라든지 이런 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법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기관에 그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통보하면 그분이 대학교 교수면 그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그 연구윤리 위반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정해서 그 기관에서는 그 기관에서 다시 그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문제되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연구에 참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꼭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그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오늘 이 특강에 같이 하신 모든 연구자분들께서는 이 시간부터 연구자로서 은퇴하실 때까지 이 연구윤리 기준을 몰라서 내가 실수를 했다 하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그렇게 이 연구 부정행위가 예방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한 가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